보스턴의 한 종합병원 소아병동, 늦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죠. 그 위에 앉아있던 건 이제 막 13살이 된 제 딸 엘리였습니다. 체중은 32kg, 키는 152cm. 또래 친구들보다 한참 작아진 그 작은 몸이 7번째로 이 병동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저는 이 병원의 소아기내과 부교수였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14년 동안 바로 이 병, 소아 크론병만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죠. 논문 67편을 썼고 미국 전역에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신 생물학적 제재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으로 아이의 성장판을 멈춰버렸고요. 인플릭시맙도 아달리무맙도 6개월을 못 가서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며 무력화시켰습니다. 소아 크론병 활동지수는 47.5점, 다시 중증이었습니다. 경동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청진기가 만져졌어요. 14년 동안 제 신분증과도 같았던 그 도구가 그날 밤만큼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의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료 사라첸이었어요. 영양의학 전문의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제 옆에 앉아있다가 가운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이클, 한 가지만 더 시도해볼래? 너의 그 보수적인 머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말이야. 종이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영어가 아닌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이었죠. 케임브리지의 어느 한인마트, 그 옆 골목에 작은 가게. 가게 이름 옆에는 사라가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 67세, 30년 경력. 왜 미국 최고의 소아기내과 전문의가 그날 밤 한인마트로 가는 주소를 가운 주머니에 넣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김치 한 통이 어떻게 8개월 뒤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 앞에 줄을 세우고 시장 규모 6억 8,320만 달러를 흔들어 놓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코왈스키입니다. 1980년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폴란드계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1947년 그단스크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뒤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미국 사회에 동화되며 살아왔죠. 폴란드어는 단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폴란드식 만두 피에로기조차 제가 10살 무렵에는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냉동 피자와 시리얼,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30초면 데워지는 가공식품들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미국인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효율, 위생, 표준화. 할머니의 손맛 같은 건 박물관에나 보낼 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제가 선택한 길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근거 중심의학. 영어로는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부르는 데이터와 통계와 무작위 대조 시험만을 신뢰하는 학파였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자리를 잡은 게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4년간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안 대체요법을 들고 오는 부모들에게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검증되지 않은 처방은 아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저를 믿으세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2019년 가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소화기학회 학술대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연구자가 발효식품과 면역 조절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의 영어는 약간 어눌했지만 슬라이드의 데이터는 흥미로웠습니다. 김치 속 락토바실러스균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38명이라는 인원으로 면역계 전체의 변화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위약 효과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하셨습니까? 질문이 끝나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연구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차분하게 답하더군요. 코왈스키 박사님,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발효식품은 단일 분자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통계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과학자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학회장은 나오면서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말했어요. 바르된 양배추 절임으로 면역계를 고친다고? 다음엔 마늘로 암을 치료하겠다고 하겠군.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게 제 세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내 메간이 차려놓은 저녁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라자냐, 봉지를 뜯어 부은 시저 샐러드, 그리고 캔에서 따른 콜라. 저와 메간, 그리고 당시 9살이던 외동딸 엘리.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죠. 엘리는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축구팀의 미드필더였고 피아노를 7년째 치고 있었고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봄, 그러니까 엘리가 11살이 되던 해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욕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반 그릇만 먹어도 엄마 배불러 라고 말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메간이 엘리 너 요즘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춘기야?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지. 그해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방에서 한참을 안 나오길래 메간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엘리가 변기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변기 안에는 선홍색 피가 섞인 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 모든 진단명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출혈성 대장염, 감염성 장염, 그리고 크론병. 제가 14년간 연구해온 바로 그 병. 가능성을 따지면 마지막에 두어야 할 진단이었는데도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의사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잔인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엘리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료에게 진료를 부탁했어요. 가족을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게 의학계의 불문율이었거든요. 내장 내시경, 자기 공명 영상,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모든 검사가 끝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새벽 스시에 깨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메간이 여보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분야의 병을 자기 가족에게서 의심할 때 그 떨림이 어떤 건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결과가 나온 건 4월 19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 결과지를 내려놓고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단명 칸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죠. 소아 크론병, 췌장과 결장 침범, 활동지수 38점, 운등도에서 중증. 종이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4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이 진단을 내려왔던 사람이 정작 자기 딸의 진단서 한 장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이클, 진정해.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메간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엘리는 위층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메간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이 병 완치되는 거지? 저는 14년간 환자 보호자들에게 해온 그 답을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평생을 해온 그 한마디가요.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뭐. 평생 관리하는 병이야. 다만 관액이, 그러니까 증상이 가라앉은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야. 메간이 식탁 위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미국 소아 크론병 환자의 25%에서 40%가 아동 청소년기에 진단되고 그중 상당수가 성인보다 더 광범위한 침범과 더 빠른 합병증 진행을 보인다는 통계. 제가 논문에 직접 인용한 그 숫자가 이제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14년간 쓴 논문들과 의학 교과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인플릭시막, 아달리무막, 베돌리주막, 우스테키누막.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그 약들의 이름이 책 표지마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책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멀리 한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겠죠. 그 식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지난 9년간 엘리에게 무엇이 올라갔던가? 시리얼, 가공육, 냉동 피자, 마트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 라자냐, 봉지 샐러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햄버거. 머릿속으로 우리 집 식단을 되감아 보는데 갑자기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는데 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로서의 제 신념은 단단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균열을 느꼈습니다. 엘리가 잠들기 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핑크색 잠옷에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서요. 아빠, 나 진짜 많이 아파야 해? 저는 침대 끝에 앉은 딸의 작은 등을 안았습니다. 어깨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질 만큼 야위어 있었어요. 9년간 이 아이의 등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뼈가 만져진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빠가 이 병 전문이야. 아빠 믿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엘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흐려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4년간 쌓아온 그 단단한 신념이 하나의 핑크색 잠옷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그 흔들림이 얼마나 거센 풍랑이 될지 그날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정확히 2년 4개월 동안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경구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이었습니다. 하루 40mg으로 시작했죠. 처음 2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엘리의 복통이 사라졌고 혈변도 멈췄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루 10번에서 두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레간과 저는 거실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제 됐다고 말했었죠. 그 와인을 마신 게 5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둘째 주부터 엘리의 얼굴이 둥글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약 용어로 문페이스, 달덩이 얼굴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이었어요. 엘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더니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풍성같대. 그 말을 내뱉을 때 엘리의 입꼬리가 떨리는 게 거울로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3개월 차에 성장판 검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받아든 순간 제 가운 안주머니에 넣어둔 청진기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성장 속도가 또래 평균의 4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엘리의 뼈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11살이면 1년에 6cm는 자라야 하는데 엘리는 6개월간 1.2cm만 자랐습니다. 저는 스테로이드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끊자마자 한 달 만에 복통과 혈변이 다시 시작됐고요. 두 번째 약은 인플릭시맙이었습니다. 종양 괴사인자 알파를 차단하는 생물학적 체제, 8주마다 한 번씩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약이었죠. 첫 주사를 맞은 날 엘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 옆으로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서 그 작은 손등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메간이 옆에서 엘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결국 책을 덮고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메간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우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제가 일어서면 엘리도 알아챌 것 같아서요. 인플릭시맙은 4개월간 잘 들었습니다. 활동지수가 38점에서 14점까지 떨어졌어요. 엘리는 다시 학교에 갔고 축구팀에는 못 돌아갔지만 도서관 아르바이트는 시작했죠. 그런데 5개월 차 혈액검사에서 약물 항체가 검출됐습니다. 엘리의 면역계가 그 약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6개월 차가 되자 약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활동지수가 다시 41점으로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약 아달리무맙으로 갈아탔습니다. 같은 계열이지만 인간형 항체라 항체 형성이 덜할 거라 기대했죠. 처음 2달은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3달째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항체 형성, 약표 소실, 증상 재발. 2024년 7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보스턴이 30도를 넘어가던 무더운 날이었죠.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화장실로 들어간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왔습니다. 메간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엘리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간이 문을 따고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가 변기 옆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 옆 변기 안에는 다시 그 선홍색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과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아빠, 나 이제 학교 친구들 만나기도 무서워. 화장실 자꾸 가야 해서 수업 중에 손 들고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 친구들이 자꾸 쳐다봐.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그저 무력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4년간 67편의 논문을 쓴 사람이 13살 딸의 화장실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메간이 엘리를 끌어안고 우는 동안 저는 화장실 문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는데 그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7번째 응급실 방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당직 의사가 제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다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후배가 그 말을 하면서 저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선배가 자기 분야의 환자를 자기 딸로 데리고 온 이 상황이 후배에게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가 휠체어에 실려 소아병동 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이라기엔 너무 늙은 얼굴이었어요. 흰머리가 관자놀이를 따라 번져 있었고 눈밑이 검게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의학자 마이크 코알스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이 아픈 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경동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주저앉았던 그날 밤, 사라 첸이 제게 다가왔던 그 순간
저는 그녀가 건넨 종이 쪽지를 가운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일주일을 망설였어요. 망설이는 동안에도 사라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그녀가 제 책상 위에 논문 한 편을 내려놓았어요. 마이클, 이거 한번 읽어봐. 스탠퍼드 대학 미생물학과 저스틴 소넨버그 연구팀이 2021년에 셀저널에 발표한 무작위 대조시험이야. 발효식품 섭취군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워. 저는 논문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36명의 건강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식이섬유 위주, 다른 한 그룹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10주간 섭취하게 한 연구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발효식품 섭취군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19종의 염증성 신호단백질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6, 종양괴사인자 알파, 인터루킨 10. 제가 14년간 약으로 조절하려 애써온 바로 그 분자들이었어요. 논문을 끝까지 읽는 동안 제 손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14년 전 의학자로서 첫 논문을 발표할 때 느꼈던 그 떨림과는 완전히 다른 떨림이었어요. 그건 새로움 앞에 흥분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진동 같았습니다. 설아가 사무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의 신념이 흔들리는 거 아는데 잠깐만 들어봐. 내가 작년에 한국학회에 다녀왔잖아. 그때 광주 세계김치연구소의 이정훈 박사를 만났어. 그 사람이 한국 발효식품의 미생물 조성에 대한 연구를 20년째 하고 있더라. 그리고 보스턴에는 그 박사가 추천한 분이 한 분 계셔. 사라가 그 종이 쪽지를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김순례 할머니, 67세. 30년 동안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 분이야. 한국에서 1세대 이민자로 오셔서 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대. 마이클, 한번 가봐. 의사로 가지 말고 아빠로 가봐. 저는 종이 쪽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획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글씨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한 가지만 약속해. 가서 그 할머니 앞에서 의사인 척 하지 마. 그냥 아픈 아이의 아빠로 앉아 있어. 그게 첫 단추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 종이 쪽지를 조수석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했어요.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제야 결심이 섰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가보기로요. 가운을 벗고 청진기도 두고 그저 엘리의 아빠로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한국 발효식품에 관한 논문을 찾아 읽었어요. 펀메드 검색창에 김치를 입력했더니 영어로 작성된 논문만 800편이 넘게 나왔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와이셀라 코리엔시스. 한국 김치에서만 발견되는 유산균들의 이름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의대생 시절 이후로 이렇게 진지하게 노트를 적은 건 처음이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47분.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 애비뉴.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퍼 너머로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한글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영문 표기로 H마트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4년간 매일같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던 그 발걸음이 한인마트 출입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가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는 순간 코끝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 훅 끼쳤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발효된 무언가의 시큼한 향, 마른 멸치의 짭조름한 내음. 그 향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첫 30초간 저는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건 슈퍼마켓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다녀온 미국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쌓아 올린 한국 라면 진열대가 입구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였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 적어도 60종은 되어 보이는 라면 봉지들이 빨강, 노랑, 검정의 강렬한 색채로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죠. 그 옆 코너에는 비비고 만두가 종류별로 진열돼 있었는데 가격표 위에 작은 글씨로 매주 베스트셀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치 코너였습니다. 저는 김치라는 게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발효된 양배추 절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열대 앞에 서서 해아를 보니 25종이 넘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백김치.
매운 정도에 따라, 발효 기간에 따라, 지역별 스타일에 따라 끝없이 분류돼 있었어요. 진열대여 벽면에는 작은 안내문이 영어로 붙어 있었습니다. 2017년 미국 전역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던 김치 품목수가 3종이었는데 2024년 현재 평균 25종으로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7년 만에 약 8배 증가. 의사로서 통계를 다뤄온 제 눈에 그 숫자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회의 식문화 지형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30대 직원이었어요. 영찰의 영어로 제니퍼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가운 안주머니에서 살아가 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한글 주소가 적힌 그 쪽지를요. 제니퍼가 쪽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김순례 할머니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외장 빈문으로 나가서 골목으로 50m쯤 가시면 빨간 벽돌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지하예요. 노크하시면 돼요. 매장 뒷문을 나서니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의 화려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마다 묘한 떨림이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14년간 학회장 단상에 오를 때도 이런 떨림은 없었거든요. 빨간 벽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작은 화분이 2개 놓여 있었어요. 한쪽엔 부추가, 다른 한쪽엔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만난 한국의 텃밭이었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발효의 향이 진해졌습니다. 지하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에 저는 가운 안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 차 안에 두고 왔는지 확인했어요. 아침에 일부러 두고 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라가 말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아니라 아빠로 들어가겠다는 그 약속을요. 손을 들어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키는 150cm가 채 안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더군요. 앞치마 끝에 빨간 김치 국물 자국이 한두 점 보였고 손등은 30년의 시간이 새겨놓은 굵은 주름과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누구시오? 할머니의 영어가 짧고 어눌했지만 눈빛은 사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한국식 인사 단어를 미리 외워왔거든요. 어색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장은 8평남짓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따라 옹기 항아리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각 항아리마다 한글로 된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고 날짜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에는 2024년 3월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서 김치가 6개월째 익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작은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할머니의 작업대 위를 봤어요. 배추 한 통이 절반쯤 절여진 채로 큰 양푼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 빨간 양념이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 안에는 채 썬 무, 쪽파, 마늘, 생강, 새우젓이 켜켜이 섞여 있더군요. 드샤. 이거 한 점만. 할머니가 작은 접시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익은 지 2주쯤 된 김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매운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이 사라지자 발효된 깊은 단맛이 입안 전체에 퍼지더군요. 신맛, 짠맛, 감칠맛, 그리고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5번째 맛. 입천장에 닿은 그 한 조각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혀끝에 그 여운이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한 조각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짧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요. 선생님, 우리 김치 그저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1950년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부산까지 피난 가셨거든요. 그때 보따리에 마지막까지 챙기신 게 김치 씨앗이었어요. 무씨앗, 배추 씨앗, 그리고 어머니가 담그던 그 옹기단지 작은 거 하나.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가족한테 남기신 유산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할머니가 작업대 위 양념 그릇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 양념 만드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거든요. 마늘은 5통, 생강은 1뿌리, 쪽파는 1단, 새우젓은 2큰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비율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고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한테 배웠고 1000년이에요, 선생님. 1000년. 그 순간 제 가운 안주머니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4시 23분에 적어 내려갔던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펌메드 검색으로 찾은 800텐의 논문.
제가 의학자로서 추적해온 그 균주들이 사실은 천년 동안 한 어머니에서 다른 어머니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살아있는 생태계였다는 것을요. 저는 할머니에게 엘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3살 딸이 소아 크론병으로 2년째 투병 중이고 어떤 약도 듣지 않으며 며칠 전 7번째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조금씩 잠겼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가족에게 진단을 설명할 때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였는데 정작 한 노인 앞에서 제 딸의 병을 이야기하는데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작업대 위 양념 그릇을 천천히 휘저으시기만 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선상님, 그 아이한테는 매운 김치 안 돼요? 위장이 약하니까. 내가 백김치 담가드릴게. 매운 거 없고 무하고 배추하고 배하고 양파만 들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보약이라고 그래요. 환자한테 먹이는 거. 할머니가 일어나서 한쪽 구석에 옹기 항아리를 가리키셨어요. 오늘 저녁에 새로 담글게. 일주일 익히면 먹기 딱 좋아. 다음 주 토요일에 와서 가져가셔. 한 통에 $30인데 그 아이한테는 안 받을라우. 내 손주뻘이잖아. 저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 돈을 꺼내는 게 어쩐지 무례한 것 같았어요. 대신 두 손을 모으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피식 웃으셨어요. 작업장을 나오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선상님, 우리 김치약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식구가 같이 먹는 밥이라고 생각해. 식구라는 말, 한국말로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도 식구하고 같이 먹어야 나. 계단을 올라와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로 곧장 가지 못하고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보스턴의 좁은 골목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사라가 받았어요. 사라, 나 지금 케임브리지인데? 사라, 내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14년 동안. 사라가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답했어요. 마이클,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 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만능 해결책이라는 패러다임이 사실은 살아있는 생태계를 너무 단순하게 본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한 통의 김치 안에 들어있는 수십억 마리 미생물의 공동체가 어쩌면 제 14년의 논문보다 더 깊은 의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차 시동을 거는 제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저는 김할머니의 작업장에서 백김치 한 통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묵직한 유리 항아리 안에 무와 배추가 맑은 국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매운 양념 없이 빨갛지 않은 김치였습니다. 차 조수석에 항아리를 안전벨트로 단단히 묶고 운전했어요. 신호 대기마다 조수석을 흐끔거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날의 저는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메간에게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메간이 뚜껑을 열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여보, 이거 정말 엘리한테 먹여도 돼? 메간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14년간 보안대체요법을 비판해온 남편이 갑자기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들고 온 거니까요. 저는 메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일주일만. 엘리의 식단 전환을 시작한 게 2024년 9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메간이 평소처럼 시리얼 그릇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제가 사라의 조언으로 한국 식재료 목록을 받아왔거든요. 잡곡밥, 미역국, 두부조림, 그리고 백김치 2-3조각. 메간은 한국 요리책을 펴놓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는 동안 메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이거 시간 걸려. 엘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평소와 다른 풍경 앞에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사기 그릇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잡곡밥, 그리고 작은 접시에 놓인 백김치 3조각. 엘리가 미역 한 가닥을 젓가락 대신 포크로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봤어? 정말 이거 매일 먹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 옆에 앉아 같이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처음엔 엘리가 백김치를 한 조각만 겨우 먹었습니다. 시큼한 맛이 낯설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엘리가 2조각을 먹었습니다. 5째 날엔 3조각. 일주일이 지나자 엘리가 직접 젓가락으로 백김치를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미국 13살 소녀가 젓가락질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식탁 모서리에 놓인 청진기에 시선이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후 바로 진료실을 향했을 그 청진기가 그날따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엘리의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정확히 측정해봤더니 하루 평균 7번에서 4번으로 떨어졌습니다. 복통 호소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의사로서 저는 위약 효과를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흥미를 느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진 것뿐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정식 혈액 검사를 잡았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아체열시에 엘리가 자기 손등을 내밀며 익숙한 듯 주사 바늘을 받았어요. 2년간 수십 번 받아온 체열이었습니다. 체열 간호사가 작은 시험관 4개에 엘리의 피를 나눠 담는 동안 저는 체열실 유리병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시험관 안의 피가 평소보다 조금 더 붉어 보였습니다. 평소엔 빈혈로 인해 색이 옅었거든요. 시각의 착시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에 결과지가 제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모니터를 띄우는데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더군요. 14년간 수천 장의 결과지를 봐온 사람이 자기 딸의 결과지 앞에서는 손목 관절이 잠시 멈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지를 열었어요. CRP, 그러니까 시반응성 단백 수치. 한 달 전 8.2였던 그 수치가 3.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1.0 미만이지만 8.2에서 3.1은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강소였어요. 단 한 달 만에 62%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인플릭시맙도 아달리무맙도 처음 2달간 이 정도 효과는 못 봤었거든요. 모니터 앞에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 형광등 불빛이 한참 동안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결과지를 출력해서 사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라가 결과지를 보더니 입을 가렸어요. 마이클, 이거 위약 효과로는 설명이 안 돼. 저는 사라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라, 2달 후에 메타지논 분석 한번 해보자. 장내 미생물 조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겠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엘리의 식탁은 점점 더 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메간이 한국 요리 유튜브를 보며 된장국과 나물무침을 익혔어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 처음엔 어색해하던 엘리가 이제는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이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지? 하고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12월 23일, 2달 만에 메타지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의 장내 미생물 조성을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였어요. 결과지의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사라의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첫째, 푸소박테리움 누클레아툼이라는 친염증성 세균의 비율이 18%에서 4%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 균은 크론병 환자의 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준주였어요. 둘째, 피르미쿠테스문에 속하는 유익균들의 비율이 32%에서 47%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인 샤논 지수가 2.1에서 3.4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균 한 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장 전체의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사라가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광주에 연락해야겠어. 이정훈 박사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 오후 7시 30분에 맞춰 화상회의를 잡았어요. 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사라와 제가 앉았고 화면 너머로 광주 세계김치연구소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끼고 책상 위에 김치 발효 데이터 자료를 잔뜩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엘리의 사례를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달간의 식단 변화, CRP 수치 변화, 메타지논 분석 결과까지. 이 박사가 메모를 하면서 가만히 듣더니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식 억양의 영어였지만 발음이 또렷했어요. 코얼스키 박사님, 김치의 발효 과정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뮤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주된 균종으로 자라요. 이 균은 산도가 낮은 환경을 좋아하죠. 그런데 발효가 진행될수록 산도가 올라가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가 우점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이 김치의 핵심이에요. 이 박사가 슬라이드를 한 장 띄우셨습니다. 김치 발효 시기별 균종 전화 그래프였어요.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는 단순히 좋은 균을 장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균은 장점막의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조절치 세포의 분할을 촉진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박사님. 면역계에게 언제 싸우고 언제 멈출지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트에 펜이 멈췄습니다. 14년간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생물학적 제재들은 모두 면역계의 한 분자만을 표적으로 차단하는 약이었어요. 종양 괴사인자 알파 한 가지를 막거나 인터루킨 12 한 가지를 막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종훈 박사가 말하는 김치의 작용 기전은 면역계 전체를 가르치고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일 표적 차단이 아니라 면역 교육이었어요. 이 박사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박사님,
한국에서는 발효식품을 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상 음식이에요. 하루 세끼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반찬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반찬이 천년 동안 한반도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미생물에 더해서 평생 동안 어머니가 차린 식탁에서 또 다른 미생물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김치였던 거예요. 화면 너머에서 이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그분도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도 김치를 담그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어렸을 적엔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50대가 되어 연구소에서 미생물 분석을 하다 보니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 새벽마다 담그신 게 사실은 우리 가족의 면역계를 평생 가르쳐온 살아있는 수업이었다는 것을요. 박사님, 따님이 만난 그 김할머니께서 천년의 지혜를 따님께 전해주신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면역계의 단일 표적 차단이 아닌 생태계의 재교육.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제 14년간의 의학적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졌다기보다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소리였어요. 만능 해결책을 찾던 그 시선이 사실은 인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너무 단순하게 본 시선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세포 30조 개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포 30조 개에 더해서 미생물 38조 마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체였어요. 그리고 그 공생체의 균형을 천년 동안 지켜온 식문화가 지금 제 딸의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사라와 둘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새벽 7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라가 종이컵에 따라준 커피를 받아들었는데 컵 가장자리에 손바닥이 닿는 순간 손가락이 마치 추운 데서 갑자기 따뜻한 데로 들어온 사람처럼 살짝 저렸습니다. 사라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짧게 물었어요. 마이크, 괜찮아?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었거든요. 14년간 단단했던 무언가가 그 새벽에 처음으로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025년 1월 둘째 주 엘리의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소아 크론병 활동지수 검사를 했어요. 작년 7월 7번째 응급실 방문 때 47.5점이었던 그 점수가 이번엔 18점이었습니다. 중증에서 경증으로 단 4개월 만에 떨어진 거예요. 평소엔 무표정한 후배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와서 한참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선배님, 이거 정말 김치만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김치만은 아니야. 그런데 김치가 시작이었어. 후배가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책상의 사진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엘리가 7살 때 축구공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활달했던 아이가 어쩌면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료실 밖으로 나와 병원 중앙 로비를 걸어가는데 천장에 거대한 유리돔으로 1월의 흐린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를 걷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14년간 추구해온 그 만능약이라는 환상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의 식탁 위 천년의 손맛 앞에서 한없이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패배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무언가가 열린다는 그런 묘한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보스턴에 봄볕이 가득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마룻바닥에 노란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어요. 엘리가 그 햇살 한가운데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노란 원피스를 입고서요. 엘리의 가장 최근 검사 결과를 받은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소아 크론병 활동지수 12점, 의학적 정의로 관액이 진입이었습니다. 47.5점에서 12점까지 8개월 만에 일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4cm 자라 156cm가 되었고 체중도 8kg 늘어 40kg이 되었어요. 시반응성 단백 수치는 8.2에서 0.9까지 떨어져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엘리가 학교 친구 4명을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어요. 2년 전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 친구들을 피하던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친구들을 부른 거였습니다. 메간이 부엌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김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요. 잡곡밥을 작은 사기 그릇 5개에 나눠 담고 미역국을 그 옆에 놓고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백김치와 깍두기를 작은 접시 여러 개에 올렸습니다. 엘리가 자기 친구들에게 한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메간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망설였습니다. 미국 13살 아이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분명히 좋아할 거야. 학교에서 내 도시락 보고 다들 한 번씩 달라고 했어. 오후 2시에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에밀리, 클로이, 메디슨, 그리고 소피아. 4명의 13살 소녀들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섰어요. 처음엔 한국식 식탁 앞에서 어색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능숙하게 젓가락을 들어 보이며 시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김치는 이렇게 한 조각씩 집어. 매운 거 못 먹으면 백김치부터 먹어. 이건 안 매워. 메디슨이 가장 먼저 백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씹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거 뭐야? 시원한데 달콤하기도 하고? 클로이가 따라 먹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봤던 그거잖아. 소피아는 깍두기를 한 조각 씹어보더니 매운지 입을 벌렸지만 곧 다시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자꾸 손이 가. 에밀리는 미역국을 떠먹더니 메간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코알스키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메간이 부엌에서 웃으며 답했어요. 에밀리, 다음 주에 너희 다 와. 같이 만들자. 거실에서 5명의 소녀가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토요일 오후의 한 아버지로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이 정리된 뒤 엘리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내려왔어요.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5명이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는 사진, 미역국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마지막 사진은 메디슨이 영어로 짧게 적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엘리네 집 김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음. 엘리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나 이제 다시 학교 가는 거 안 무서워? 친구들이 우리 집을 좋아해. 진짜로. 그 한마디에 제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14년간 환자 보호자들에게 과메기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말을 수백 번 해온 사람이 정작 자기 딸의 입에서 다시 학교 가는 거 안 무서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두 문장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의학 차트의 12점이라는 숫자보다 엘리의 그 한마디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9시 저는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김할머니의 작업장을 찾아갔거든요. 처음엔 백김치만 받았지만 점점 깍두기, 동치미, 무생채까지 종류를 늘려갔어요. 그동안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주시면 좋겠다고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누구 집에 초대받는 거 30년 만이에요. 알라우. 5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김할머니가 우리 집 현관에 도착하셨습니다. 깔끔한 한복 저고리를 입으셨더군요. 양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 3통과 광주에서 보내왔다는 참기름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메간이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멜리가 거실에서 뛰어나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가 미리 외워둔 한국말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소녀딸을 끌어안듯 엘리를 안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잠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식탁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메간이 끓인 미역국, 김할머니가 가져오신 김치 3종류, 잡곡밥, 그리고 우리 가족이 8개월 동안 매일 먹어온 한국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잔을 들었고 김할머니가 따라주신 막걸리 한 잔도 옆에 놓았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막걸리 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제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소아 크론병이라는 병만 평생 연구했어요. 논문도 67편 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제가 가진 모든 약이 다 듣지 않았습니다. 인플릭시맙도, 아달리무맙도, 스테로이드도요. 저는 14년간 의학을 했지만 우리 딸을 못 살렸습니다. 말을 잇는 동안 식탁이 와인잔을 잡은 제 손가락 안쪽이 화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목을 살짝 잡고 있는 것처럼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딸을 살인 건 제 처방전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간이 옆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김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막걸리 잔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으시고는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들어보셔. 이건 내 손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자신의 손등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붉은 주름과 작은 흉터들로 가득한 그 67세의 손을요. 이건 내 어머니 손이에요. 내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요. 그 어머니는 또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김치는 한 사람이 담그는 게 아니라고. 1000명이 1000년 동안 담가온 게 한 통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막걸리 한 모금을 천천히 삼키시고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가 1957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동생이 배앓이로 한 달을 누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치미 국물을 한 그릇씩 떠 먹이셨어요. 일주일 만에 동생이 일어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어요. 김치는 약이라고 부르지 마라. 약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냥 식구가 같이 먹는 밥이라고 해야 한다. 같이 먹어야 산다. 엘리가 제 옆에서 할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13살 미국 소녀가 1950년대 한국농촌의 동치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어요. 선장님, 그러니까 내가 따님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린 거예요. 천년의 손이 살린 거죠. 나는 그 손 빌려서 김치 담갔을 뿐이에요. 저는 와인잔을 그저 식탁에 내려놓고 김할머니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분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어떤 빛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의학자 마이크 코왈스키로서 14년간 추구해온 어떤 진리보다도 이 67세 노인의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곳에 가닿았어요. 인간의 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그 몸 안에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한 그릇 안에 천년 전 어느 어머니의 손짓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메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엘리가 자기 방에서 한국어 책을 펴놓고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엘리가 학교 다음 학기에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엘리가 그러더군요. 아빠, 나는 김할머니랑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어. 영어 말고. 저는 그날 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국 소아소아기학회 학술대회 강연 신청서를 띄웠습니다. 8월 학술대회에서 발표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신청 제목 칸에 천천히 한 문장을 입력했어요. 영어로요. 한국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 딸의 식탁에서 배운 것, 한국 할머니가 가르쳐준 미생물 생태계의 교훈. 신청서 마지막 칸엔 발표 요약을 적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빈칸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임상 사례 발표가 아니라 14년간의 제 의학적 패러다임이 무너진 과정을 솔직히 적었어요. 아니 표적 치료가 아닌 면역 교육의 관점, 약물 한 알이 아닌 식문화 전체를 처방으로 보는 관점. 미국 의학계 한복판에서 이 발표를 한다는 게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그날의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동료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학회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김할머니의 그 한마디를 들은 뒤로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저를 멈춰 세우지 못했어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제 의대 졸업장이 보였어요. 2008년에 받은 그 종이 한 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4년 전 저 종이를 받던 날에 저는 17년 뒤 어느 봄날 한 한국 할머니로부터 의학을 다시 배우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죠.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보스턴의 5월 밤하늘에 별이 두어 개 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어디선가 김할머니의 작업장 옹기 항아리 안에서는 또 새로운 김치가 익어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또 한번 새기면서요. 2025년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7시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쇼 제작진이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보스턴 지역 신문에 짧게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제작진이 한 가족과 한 한국 할머니의 8개월 이야기를 전국 방송에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7월 둘째 주에 뉴욕 로펠러 센터 스튜디오에서 촬영 일정이 잡혔어요. 7월 8일 화요일 아침 8시 12분 우리 가족과 김할머니가 스튜디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엘리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김할머니는 옅은 보라색 한복 저고리를 입으셨어요. 진행자가 8개월간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냈고 마지막에 제게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봤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천년 동안 지켜온 그 한 그릇이 제 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한인마트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오후 영상은 인터넷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로 부모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의 작업장은 일주일 만에 6개월 대기 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H마트 본사가 그의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어요. 2023년 70개였던 매장이 2년 만에 미국 18개 주로 확장된 거였습니다. 미국 김치 시장은 6억 8,320만 달러에서 2030년 9억 4,510만 달러로 38% 추가 성장이 전망된다는 시장 보고서가 나왔고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8월에 발효식품 임상영양 클리닉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첫 환자 예약이 사흘 만에 6개월치가 다 찼습니다.
8월 19일 미국 소아소화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제 강연이 끝났을 때 1200명이 가득 찬 강당에서 박수가 7분 동안 이어졌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동료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4년 전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정반대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월 중순 미국 식품의약국이 발효식품과 만성염증 질환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작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5년간 3,200만 달러 예산의 다기관 연구였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고 광주 세계김치연구소의 이정훈 박사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11월의 어느 저녁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엘리는 그 학기에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한 뒤로 매일 한국말 단어를 한두 개씩 외워왔습니다. 그날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손수 한글로 적은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 종이를 김할머니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메간이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저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메간의 머리카락 사이에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고 엘리의 볼은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발그레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 편의 짧은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이 아닌 한 아버지로서 쓰는 글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김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천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 딸의 식탁까지 와주었습니다.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14년간 제가 매달려온 의학은 인간을 부품의 집합으로 봤습니다. 한 분자가 어긋나면 그 분자를 차단하고 한 신호가 과해지면 그 신호를 막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의 옹기 항아리는 인간을 천년의 시간이 흘러 들어온 한 척의 배로 봤습니다. 그 배 안에서 미생물과 사람이 함께 흔들리며 항해해왔다는 것을 저는 의대 14년이 아닌 한 할머니의 손에서 배웠어요. 서재 창밖으로 11월의 보스턴 밤하늘이 깊었습니다. 별빛 아래 어디선가 한 가족의 식탁이 또 새롭게 차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 식탁 위에 잡곡밥 한 그릇과 미역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 한 접시 안에 천년의 손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는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8개월의 모든 여정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의학이 끝내 닿지 못한 곳, 음식이 먼저 도착한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